예, 반갑습니다. 오늘 이제 실기 핵심 문제 12문제를 풀이하고 이제 계산 문제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12문제 일단 맞아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119번 문제입니다. 이 출제가 좀 많이 돼요. 기혼 여성 경제활동 참가 결정, 쉽게 말하면 높이거나 낮추는 요인 6가지입니다. 뭐 경제활동 참가는 쉽게 말하면은 직업활동을 하느냐 안 하느냐 그 영향을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질문 방법은 뭐 이렇게 나옵니다. OECD 국가 중 우리나라는 기혼 여성의 노동 참가율이 적다. 그 영향을 끼치는 요인 6가지를 쓰시오. 뭐 이렇게도 질문을 합니다. 이 이제 6가지인데 이것도 이제 무턱대고 암기하는 것보다는 뭔가 스토리를 한번 만들어 보는 것이죠. 스토리. 왜 기혼 여성이 이렇게 직장 생활을 할까? 한번 스토리를 뭔가 좀 임팩트한 걸 한번 해봅시다. 뭐냐면은 이 6가지인데 이걸 어떻게 외우느냐 막막할 수 있죠. 만약 이렇게 안 하면은. 그래서 기교남 출가시, 출가시보다 가출시인데 이렇게 뭐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말씀하십니다. 기교남 출가시다 이렇게 해서 기교남 가출님, 출가님 뭐 이렇게 해도 좋겠습니다. 이제 가는 뭐냐면은 이게 이제 순서가 조금 요대로 정리가 안 돼 있지만은 일단은 가는 가계 생산 기술의 발달입니다. 이 경제 용어는 참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냥 생활 가전 제품 이렇게 발달되는 거를 가계 생산 기술이 발달할수록 어때요? 기혼 여성의 시간이 좀 남아 돌죠. 그래서 어, 노동 참가율이 증가한다. 그다음에 출산율의 변화입니다. 자녀의 수가 많으면은 감소되고 적으면은 아무래도 어떻게 해요? 참가율이 증가를 하겠죠. 또 자녀의 또 연령도 관계가 있겠고, 그 다음에 아무래도 또 중요한 건 남편의 임금과 다른 가구원의 소득입니다. 남편이 돈을 많이 벌어주면은 아무래도 참가를 안 하겠죠. 물론 꼭 돈 보고 Recording in 기혼 여성이 progress. 직장 생활을 하는 것은 아니죠. 뭔가 생활에 보람을 찾기 위해 하겠지만은 일단 보편적인 면에서 우리가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의 이제 소득에 영향을 받고 기업의 인식 변화입니다. 그전에는 기혼 여성이 직장 생활을 하면은 뭔가 뭐 다른 사정이 있는가 이런 쪽으로 이렇게 보는 부정적인 거지만은 지금은 이런 인식이 좀 달라졌죠. 또 이제 여성의 교육 수준이 향상된 것이 왜요? 실컷 그 교육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 인적 자본을 많이 쌓아나 투자를 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투자를 했으니까 뭔가 이제 직업 활동을 통해서 보람을 찾겠다는 것이겠죠. 그리고 시장의 임금입니다. 임금이 높으면 또 이렇게 그래서 내용 자체는 다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중요한 건 아느냐 모르느냐가 아니고 시험장에서 이렇게 출제됐을 때 이 6가지를 이렇게 기재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뭐 이 남편이 무슨 기교가 좋은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주 기교가 좋은 남자인데 이만 가출을 해버렸어요. 가출님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어떻게 해요? 기혼 여성이 생활 전선에 뛰어들더라. 이렇게 정리를 해서 기억하시면 상당히 도움이 되리라라고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내부 노동시장, 이중 노동시장, 인적 자본 이론의 의미라고 했죠. 이 필기 때 좀 많이 우리가 좀 제가 좀 열을 내서 했던 그 부분 같은데요. 이것도 출제가 많이 되는 부분입니다. 일단은 내부 노동시장 이론은 이걸 가지고 별도로도 또 나오거든요. 그만큼 이 부분은 많이 출제가 됩니다.
이거는 뭐라고 했어요? 내부로 들어가려고 하면은 어떻다고요? 현관문을 열고 쑥 들어가야 된다고 해서 현관쑥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키워드를 익혔던 적이 있죠. 그래서 내부 노동시장은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력을 기업 내부에서 정진을 시키고 그 안에서 배치 전환 등의 방법으로 조달하는 시장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내부 노동시장을 형성 발전시키는 요인으로는 관습, 그 기업의 관습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숙련의 특수성, 뭔가 이거는 이제 고급 인력을 많이 쓰는 경향이 많죠. 그리고 현장 훈련, 일반 훈련과 기업 내부에서는 현장 훈련을 시키는 이것이 내부 노동시장의 특징입니다. 연상을 하면 대기업이다, 잘 나가는 기업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중 노동시장 이론은 근로 조건의 우열에 따라서 시장이 이중으로 되어 있죠. 근로 조건이 우수한 1차 노동시장과 근로 조건이 열악한 2차 노동시장으로 분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양 시장 간의 노동력 이동은 극히 제한적입니다. 이게 2차 노동시장에 있는 사람이 1차로 가는 게 아주 힘들어요. 반대로 1차 노동시장에 있는 사람은 2차 노동시장으로 가려고 안 하죠. 이렇게 이동이 아주 극히 제한적이다라는 이런 이론입니다. 인적 자본 이론은 인간도 하나의 투자 대상으로 여기에서 인간에게 투자를 하면 인적 자본이 축적되어서 근로자의 생산성 향상과 소득 증대로 이어지게 되어서 기업의 이윤에도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런 이론이라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를 뭐 한꺼번에 설명하라든가 셋 중에 하나를 이렇게 설명하라는 이런 내용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내부 노동시장에 대한 겁니다. 따로 내부 노동시장의 형성 요인과 장점 세 가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자, 이 장점도 우리가 필기 때 같이 했죠. 현관문을 쑥 열고 들어가니까 오른쪽에 어때요? 그 경제적으로 부유해서 그런지 오른쪽에 장성을 이렇게 세워놨더라. 이 그림을 우리가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현관쑥 우장성. 그러면 내부 노동시장 형성은 앞에서 했고, 이제 이 장점은 뭐냐면, 우는 뭐냐면, 우수 인재의 확보와 유지가 가능합니다. 아무래도 대우가 좋고 하니까, 그렇겠죠. 그 다음에 근로자의 장기 고용 관계가 유지됩니다. 내부 노동시장에서는 그때마다 이렇게 단기 근무 이런 게 아주 적습니다. 그리고 또한 기업 내부의 승진 제도가 잘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장승이라고 이렇게 정리를 하면은 무리가 없겠죠. 그 다음에 이제 부가급여의 의미와 종류, 그 다음에 사용자와 노동자가 선호하는 이유 이렇게 한꺼번에 물어요. 우리가 이제 기본 급여가 있고 부가급여 임금 제도에서 우리가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은 이제 세 가지 부가급여의 의미는 뭡니까? 그야말로 부가해서 주는 겁니다. 즉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정상급여 이외의 모든 보상 형태를 말합니다. 부가급여 종류, 여기 한 서너 가지만 써도 되겠습니다만은, 정말 많죠. 유급휴일상, 경조휴가, 생리휴가, 급여, 출산 후 유급휴가, 사택 제공, 차량 제공, 복리, 사내복지기금, 교육훈련, 학자금 보조, 국민연금에서 사용자의 기여금이 있죠. 사용자가 적립하는 퇴직연금 등, 이거는 너무 많으니까 여러분 이거 나오면 그냥 생각나는 대로 골라 쓰면 됩니다. 근데 여기에다 단 기본급, 정기적 보너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사용자가 부가급여를 선호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용자가 왜 그렇게 하느냐 하면 부가급여를 선호하는 이유는 요거는 그렇게 정리하기가
세모회라고 했습니다만은, 즉 이 부가급여를 준다라고 하는 것은 국가 입장에서 보면은 이 별로 달갑지가 않습니다. 왜? 세금이 좀 적게, 예? 세수가 적어요. 그래서 국가 입장에서 이런 회사를 쉽게 말하면 뭐 그렇게 하지 않겠지만 동그라미 뭐 X하고 요 세모처럼 해서 조금 뭔가 이렇게 관심을 가지는 부정적으로 세모를 해놓은 회사다라고 해서 세금 및 보험료의 부담이 감소가 됩니다. 이 기업 입장에서는요. 사용자 선호에 맞는 근로자 모집이 용이합니다. 사용자. 왜? 기본 급여, 정상 급여 가지고는 안 되는 거를 옵션을 넣어서 이렇게 옵션 급여를 많이 주겠죠, 부가를. 그래서 이런 걸로써 우수한 그 인재 또는 사용자가 원하는 그런 근로자 모집이 용이하고요. 임금 규제 시 회피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게 이제 해입니다. 이게 이제 무슨 의미냐면은요. 국가의 때에 따라서 뭐 소득 정책이라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임금을 못 올리게 해요. 그때 이 부가급여를 가지고 뭐냐면은 이렇게 회피를 합니다. 왜? 이런 부가급여는 임금 규제에 해당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노동자가 부가급여를 선호하는 이유도 약간 그 사용자가 부가급여를 선호하는 이유하고 비슷합니다. 이제 공짜 소고기국이 생겼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왜? 보너스 부가급여가 생겼으니까 공짜 소고기국을 먹는다 이렇게 생각을 연관을 한번 시켜봅시다. 즉 근로소득세 부담이 감소됩니다. 미미하지만 어쨌든 세금 부담이 부가급여에서는 적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공동 구입으로 인해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제 요건 무슨 뜻이냐면요. 때에 따라서 우리가 화폐 스로 현상에서 현금으로 주는 경우도 있지만 때에 따라서는 사용주가 뭘요? 그 부가급여에 해당되는 것을 다른 그 물품을 사서 이렇게 단체로 이렇게 주는 경우도 있죠. 그럴 때 회사 직원이 많으면은 한 사람이 사면은 그게 비싸지만은 뭐 예를 들어서 뭐 선풍기든 에어컨이든 뭐 세탁기든 텔레비전이든 말이죠. 가전제품 같은 경우를 예를 보더라도 이럴 경우 회사에서는 뭘 합니까? 공부를 합니다. 공동구매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똑같은 값이라도 그런 공동구매를 통해서 할인을 많이 받는다는 것입니다. 같은 값을 가지고라도 그 뜻입니다. 그리고 국민연금, 퇴직금 등의 부가급여는 세율이 낮다. 이렇게 해서 공소국 이렇게 정리를 해서 하면은 이 문제는 무난히 정리가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 출제가 좀 많이 됩니다. 최저임금제, 요새 최저임금제가 상당히 또 말씀이 많죠. 지난번에는 8,720원인데 내년에는 9,160원으로 이렇게 확정이 됐습니다만은 8,720원에서 이렇게 됐습니다. 8,720원 뭐 이거는 필기가 아니고 실기니까 뭐 참고로만 아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은 최저임금제 기대효과 장점 세 가지를 기대효과 세 가지를 기술하시오 되어 있고 때에 따라서는 최저임금제 기대효과 7가지를 기술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7가지 기술하라고 하면 이게 7점이 돼요. 이건 아주 비중이 훨씬 더 커집니다. 세 가지를 쓰라고 하면 3점에서 6점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되겠지만. 자, 그러면은 우리가 최저임금제라고 하는 것은 어찌 됐든 간에 최저임금이지만은 안정된 수입을 우리가 보장을 받고 있는 것이거든요. 왜? 그 밑으로 안 내려가니까. 다음에 나옵니다만 임금의 하반 경직성에도 나오거든요. 최저임금은 이제는 그 밑으로 내려가면은 국가의 어떤 그 처벌이 따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어때요? 안정이 될 때 사람들은 뭔가 형편이 좋아지니까 요새 이것도 스토리를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요새 뭡니까? 심각한 게 이 환경 중에서도 공기 오염이죠. 예, 공기 오염. 그래서 좀 좀 좋은 거를 좋은 공기를 그런 환경을 만들자 해서 그러면 뭐가 생각납니까? 공기청정기가 생각이 나겠죠. 그래서 어, 산소가 많은 유산소 공기로 이제 바꾸자 해서 유산소 공기 경지를 하면 이렇게 7개가 됩니다. 일단 최저임금 하면 일단 안정되니까 일단은 좋은 환경, 좋은 공기를 좀 마시면서 살자 이런 스토리를 생각해야 최저임금의 힌트를 받아서 뭘요? 이 키워드를 우리가 연상시킬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유산소 공기 경질입니다. 유효 수요의 창출입니다. 우리가 수요와 유효 수요는 차이가 많습니다. 그냥 우리가 수요라고 하는 것은 정확히 말하면 이게 수요량이라고 합니다. 수요량. 정확히는 수요보다는 그러나 이런 것까지 직업 상담사에서는 경제 용어에서는 수요보다는 수요량이라고 하고 유효 수요 이렇게 두 가지를 구분합니다만은 직업 상담사 이 시험에서는 그렇게까지 세밀하게 안 들어가도 되겠습니다. 그냥 이 수요라고 하는 것은 그냥 내가 저걸 사고 싶네, 갖고 싶네 하는 생각을 말하는 겁니다. 생각. 그런 생각은 많죠. 그러니까 그냥 수요는 엄청나게 많아요. 생각이니까. 그러나 유효 수요는 그걸 살 수 있는 경제적 받침이 될 때 가능한 사람을 가지고 그것을 이제 유효 수요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최저임금 어쨌든 안정이 돼 있으니까 이제 살 수가 있다 해서 유효 수요가 창출이 됩니다. 그래서 경기가 풀리려면 수요가 이렇게 돼서는 안 됩니다. 물론 수요가 유효 수요로 바뀌겠지만도 유효 수요가 창출이 돼야 이 경기가 활성화가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산업 구조의 또 고도화가 됩니다. 아무래도 뭔가 대우도 어느 정도 받고 기업 입장에서도 이렇게 주니까 뭔가 이제는 고도화 시키지 않으면은 기업이 최저임금을 보장해 줄 수가 없겠죠. 그리고 뭐 당연히 소득 분배 개선, 이게 이제 유산소입니다. 세개 쓰라고 하면 유산소 이렇게 하면 되겠죠. 공공거래 질서가 이제 확립됩니다. 즉, 뭐냐면은 이 임금 가지고 불공정하게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겠죠. 그 임금에 대한 공정거래 질서가 확립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업의 경영 근대화를 촉진을 하고 경기 활성화는 결국 유효 수요하고 관계가 있죠. 유효 수요가 경기를 활성화시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노동자도 받는 만큼은 최소한 해야 되지 않습니까? 요새는 신주가 옛날에는 무턱대고 회사에 충성하지만은 요새 그 근로자는 그렇지가 않죠. 받는 만큼 일한다라고 돼 있잖아요. 그래서 노동력의 질적으로 향상이 된다. 뭐 그 외에 딴 거 있겠습니다만은 요렇게 이건 참고로 하시고 요렇게 유산소 공기 경질로 키워드를 삼아서 정리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124번 문제는 최저임금제의 부정적 효과입니다. 단점입니다. 단점에 대해서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요거는 가끔씩 나옵니다. 자, 이 단점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게 이제 부정적입니다. 부정적으로. 부정적하면은 이제 최저임금이 부정적하면은 일단 우리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몸으로 생각하면 암은 좀 부정적이겠죠. 부정적인 어떤 현상입니다. 그래서 암은 암인데 얼마나 부정적이냐면 혼자만 암 걸리는 게 아니고 고부가 같이 암이 걸려요. 고부가.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 스토리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저 형편이 풀리니까 고기도 이제 고부가 많이 먹게 되는 거예요. 뭐 확실한 건 아닙니다만은 고기를 많이 먹으면은 이
암이 좀 이게 암에 취약해진다, 뭐, 그렇다 하잖아요. 그래서 혼자 걸리는 게 아니고, 고부가 같이 암이 걸린다. 고기를 많이 먹어서. 그래서 부정적이다. 이렇게 해서, 자, 가장 중요한 게 우리가 일반 상식하고 다른 것이 일반적으로 잘못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죠. 최저임금 되면 고용이 감소한다는 겁니다. 고용이. 네, 고용이 감소하는 거 아주 중요하죠. 이건 필기시험에 많이 나왔죠. 그리고 부가급여가 축소됩니다. 이제는 기업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요? 최저임금을 주니까 최저임금 안 줄 때는 그래도 뭐냐면 근로자의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부가급여를 주지만은 이제 부가급여가 축소가 되고 요게 이제 또 한번 여러분들 이해를 하셔야 될 게 노동의 암시장이 형성됩니다. 즉 뭐냐면 최저임금제가 아마 이것도 이런 현상이 현재도 있고요. 8,720원 할 때도 있지만 9,160원으로 되면은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왜? 알바를 할 때 왔을 때 야 최저임금을 주면은 곤란하니까 야 뭐 법으로는 이렇게 돼 있지만 협의를 하는 거예요. 협의를 해서 뭐 8,000원으로 하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흥정을 할 수 있어요. 이게 노동의 암시장입니다. 쉽게 말하면은 이렇게 하더라도 걸리지만은 법에 그러나 어때요? 알바 자리가 이게 최저임금 때문에 더 힘들고 하면은 어때요? 막 천 얼마 이렇게 되더라도 이거라도 버려야 되겠다라고 해서 이런 암시장 물론 다른 형태도 있겠지만은 쉽게 예를 들면은 이런 암시장이 형성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이해를 하시면은 더더욱더 우리가 필기시험에서 이렇게 기술하기가 쉽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고부암을 생각합시다. 그래서 최저임금에 해당되는 사람이 뭐 고기를 얼마나 먹을 수 있겠냐마는 그러나 스토리를 그렇게 만들어 보았습니다. 보상적 임금 격차의 의의와 발생 요인 5가지입니다. 발생 요인. 일단은 의의는 이거 따로 안 했습니다. 의의는 어차피 보상을 한다니까 무턱대고 보상을 해주겠습니까? 보험회사 보험을 우리가 들었다 하지만은 아무 때나 보험을 그냥 막 보상받을 수 있는 건 아니죠. 보상받을 만한 뭔가 그 어떤 규칙에 따르는 뭔가 일이 발생해야 됩니다. 그래서 임금도 이렇게 보상적으로 임금 격차를 주는 이유는 뭐냐면은 뭘 보상하느냐? 보상적 임금 격차는 일반인들입니다. 지금의 임금 외적인 불리한 측면을 상쇄해서 저 힘든 일을 시킬 때, 너무 힘든 일을 시킬 때 그걸 상쇄하기 위해서 근로자에게 돌아가는 순이익을 다른 직업과 동등하게 해줘야 된다는 원리라고 하는 것은 이게 동등하다라고 하는 것은 무턱대고 동등해 주는 게 아니고 일반적으로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만큼 받는다. 근데 어려운 일을 하는 사람은 그만큼 기술이 없어서 이만큼 못 받지만 그 대신에 불리한 일을 하기 때문에 이걸 보상을 해줘가지고 뭐냐면은 각해 준다 이런 뜻입니다. 동등하게 해줘야 한다는 원리로서 그래서 각해 준다라고 해서 이것을 보상적 임금 격차를 균등화 임금 격차라고도 한다. 이렇게 이제 뜻이 그렇습니다. 뜻이. 이런 것은 여러분들이 이제 익혀 주시면 되겠고요. 자, 발생 요인입니다. 요인은 뭔가 이 훈책성 황금이에요. 훈책성 황금. 예, 훈책성 황금이에요. 왜? 자기를 책망하는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너무나 불리한 일을 시키니까 어려운 일, 힘든 일을 시키니까 그래서 문책성 황금이 발생 요인 5가지다라고 생각합시다. 그러면 후는 아무래도 교육 훈련 비용의 차이입니다. 즉 인적 자본력이 많은 사람은 어때요? 뭔가 그걸 보상해 줘서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임금을 주는 것도 이것도 보상적 임금이 된다는 것이고요. 책임 정도의 차이입니다. 책임 정도의 차이. 예를 들어서 한번 봅시다. 똑같은 칼을 쓰는데
자, 칼을 쓰지만은 의사와 예를 들어서 푸주간에 일하는 사람하고 한번 봅시다. 그러면은 푸주간은 예를 들어서 뭐 닭이든 뭐 뭐든 뭘 하나 다리를 잘못 잘라내도 책임이 이 책임과 의사가 수술하다가 멀쩡한 손이나 발을 잘라냈다라고 하면 어때요? 책임의 차이가 있죠. 크죠? 이렇게. 이런 책임의 차이가 이렇게 큰 겁니다. 이렇기 때문에 의사가 똑같은 힙도 그 수술하는 의사가 똑같은 칼이지만은 이렇게 임금의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물론 책임뿐만 아니라 의사는 이렇게 훈련 비용도 많이 투자됐죠. 그건 10년을 해야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있지만은 이렇게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 이렇게 한 것입니다. 때에 따라서는 어떤 책임 지는 임무를 줍니다. 이거 안 하면은 예를 들어서 뭐 아주 곤란하게 된다, 이런 책임 있는 일을 주는 사람에게 이렇게 임금이 더 가겠죠. 책임 없는 사람보다는. 그리고 성공 또는 실패의 가능성 차이입니다. 예. 성공하기 쉬운 거는 그냥 하지만 실패할 일이 많은 거는 뭔가 보상을 또 해줘야 된다는 것이죠. 어쩌면 2번, 3번은 약간 그 동일한 의미를 좀 가지고 있습니다. 작업 환경의 쾌적함 정도, 요걸 이제 비금전적 차이라고 합니다. 비금전적 차이. 예, 돈으로는 당장 안 보이지만은 그러나 이 환경 때문에, 환경이 열악한 상황에서 근무하는 노동자에게 더 많은 그 보상을 해준다는 것이고, 금전적 차이는 고용의 안정성 여부입니다. 즉 우리가 입사를 하게 되면은 뭡니까? 어느 정도 장기가 돼서 이 돈을 쭉 내가 모으면 얼마를 되겠다, 뭐 집을 산다든가 이렇게 목표를 세울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러면 금전적으로 이게 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언제 잘릴지 모르는 그 회사에 들어간다고 합시다. 그런데 그 회사 사용주도 잘 몰라요. 이게 언제 자기가 회사 문 닫을지 예를 들어서 모른다라고 합시다. 그런데 사람은 필요해요. 얼마를 쓸지 몰라요. 한 달 하고 그만둬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사람을 쓸 때는 어차피 10년, 20년 근무할 사람보다는 이런 사람에게 그 많은 금전적 차이를 줘야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 금전적 차이가 뭐냐? 고용이 장기적으로 안정되느냐, 안 되느냐. 안정이 안 되고 불안정한 사람을 회사가 불안정한데도 사람을 써야 되면 어때요? 좀 더 그 보상을 해줘야 된다는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훈책성 환금이라고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임금의 하방 경기성의 의의와 이유 5가지입니다. 물론 필기 때도 했지만 또 실기니까 실기대로 하겠습니다. 하방 경기성은 어때요? 더 이상 예를 들어서 뭐 월급이 200만 원이다 하면 더 이상 안 내려간다는 것이죠. 이렇게 이 경직되어 있습니다. 이 뜻은 뭐냐 하면은, 임금의 하방 경직성의 의의는 한번 오른 임금이 경제 여건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떨어지지 않은 채 그 수준을 유지하려는 경향을 말합니다. 예, 기업주가 월급을 올려 주더라도 항상 함부로 많이 못 올려주는 이유는, 어떤 경우에 올려줬다가 내릴 수는 없기 때문에, 내리면은 상당히 그 분위기가 안 좋아지죠. 공기가 아주 안 좋아집니다. 예, 그래서 이런 수준을 유지하는 경향을 말하는 것으로서 기본적으로 취업자들이 임금 인하를 거부하는 것에서 이렇게 비롯됩니다. 임금. 요게 이제 그 뜻이에요. 하방 경직성의 뜻은. 그 다음에 하방 경직의 이유, 왜 이 하방 경직이 되느냐 하는 그 예를 지금 보는 거예요. 예를 보면은, 자, 경직이라고 하는 게 이제 여기에서의
힌트가 됩니다. 임금의 하방 경직은 뭡니까? 고장났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고장이 나서 안 움직여요. 안 움직입니다. 뭐가 보통 여기는 네 가지 쓰라고 되어 있으니까 뭐 체감 화력만 했네. 고장이 났어요. 화력이 고장이 났어요. 화력이 고장이 나면은 어때요? 추운 방이 춥게 되죠. 그럼 온몸이 이제 고장에 경직이 됩니다. 굳어질 수도 있겠죠. 이렇게 여러분들 적절하게 스토리를 가지고 이렇게 엮는 게 어쩌면은 이 실기 시험을 치는 하나의 능력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경직 고장 나서 안 내려간다. 이렇게 해서 자, 첫 번째가 뭐냐면 최강 화력 고장인데 우리가 앞에 했다시피 최저임금제 실시는 확실하죠. 안 내려가죠. 그 다음에 또 강력한 노동조합이 있으면은 내려가는 걸 누가 막아줍니까? 노조에서 막아줍니다. 막아줄 뿐만 아니라 자꾸 올라가죠. 예. 그래서 강력한 노동조합의 유무는 임금의 하방 경직성 관계가 아주 큽니다. 근로자의 화폐 현상입니다. 화폐 현상. 여기에서 말하는 임금은 현찰을 두고 말하는 겁니다. 현찰. 임금의 하방 경직성. 즉 회사에서 옛날에 보면 이런 회사 있더라고요. 그 회사가 예를 들어서 뭐 세제를 만드는 회사 같으면은 이 회사가 어려울 때 어떻게 합니까? 직원들의 봉급을 뭘로 가지고 세제를 가지고 대신 이렇게 줘요. 방직 공장 같은 경우에는 보면 뭐 포목을 준다거나 말이죠. 이렇게 생산 제품을 가지고 이렇게 주지만은 근로자는 그걸 아주 싫어합니다. 그렇게 주는 거를. 비록 가치는 그게 뭐 100만 원인데 200만 원을 준다고 하더라도 200만 원어치 그런 제품을 준다 하더라도 여러분들 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화폐 현상 때문에 이거 같은 임금을 내려가는 것을 싫어한다. 근로자의 화폐 현상 선호입니다. 이렇게 화폐 현상 선호, 현찰, 선호 여기 이렇게 연결돼야 되겠네요. 그리고 노동자의 역선택 발생 가능성. 자, 요거는 이제 조금 또 우리가 이해를 하면 좋겠죠. 그 하방 경직하고 노동자 역선택 발생은 뭐가 있느냐? 자, 이 노동자도 말이지 사람의 성질이 다 있다 보니까 뭐가 있냐면 임금을 깎으면은 자, 어차피 이거라도 받긴 받아서 살긴 살아야 되겠지만은 그 대신 반대로 기분이 나쁘죠. 그러니까 뭘 하면 일하면서 기분이 나쁘니까 품질 불량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일부러 일종의 그 태업이죠. 그런 걸 불량품을 만들거나 왜 월급 깎이니까 기분이 나쁘니까 또는 뭐냐면 월급을 그래도 여기보다 더 좋은 데로 이직을 합니다. 이것을 가지고 역선택입니다. 노동자 역선택 발생 가능성을 이거 막기 위해 가지고 기업주는 어떻게 해요? 임금을 하방 경직을 해 줄 수밖에 없는 이런 성격이 있죠. 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대기업의 고효율성 임금 정책에 따른 고임금 직업 이거는 뭐 우리가 내부 노동시장 또는 1차 노동시장에서는 당연히 이렇게 하죠. 또 하나는 장기 근로 계약을 하는 게 또 경직이 됩니다. 장기 근로 계약을 할 경우에는 어때요? 장기적으로 안정이 되죠. 그렇게 이렇게 해서 하방 경직 임금 하면은 고장이 났다, 뭐 화력이 최강 화력이 고장 났다 이렇게 키워드와 더불어 핵심 단어를 우리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실업의 종류와 발생 원인과 대책입니다. 종류와 요거는요 이게 지금 도표가 있습니다만 이게 한 세 가지 형태로도 출제가 됩니다. 어떤 거냐 하면은 뭐 실업의 종류는 마구 개경하는 거는 필기시험 할 때 있죠. 종류를 쓰라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러면 마구 개긴다. 왜?
실업자가 안 되기 위해서는 어때요? 마구 개여야 된다. 이런 체면 차릴 필요가 없죠. 개개에 살아남아야 됩니다. 근데 종류는 마찰적 실업, 마구 개경에서 구조적 실업, 계절적 실업, 경기적 실업 해가지고 첫째 이제 요렇게 실업의 종류 네 가지를 뭐 쓰라. 그러나 때에 따라 세 가지 쓰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쓰기 편한 걸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마찰적 실업은 정보 부족, 그 다음에 구조적 실업은 산업 구조 변동, 그 다음에 계절적 실업은 계절 산업이기 때문에 겨울에만 한다든가 여름에만 한다거나 이런 겁니다. 경기적 실업은 경기 침체입니다. 요거 항상 쉽게 연결 쉽게 주셔야 됩니다. 그거는 밑에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풀이를 하시면 되고요. 대책은 뭐냐면 정보 부족하니까 부족한 걸 해결해 주면 되죠. 정보망을 확대를 해줘야 됩니다. 구조 변동은 어떻게 해요? 산업 구조가 변경돼서 지금까지 내가 숙달했던 이 기술이 이제는 써먹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기술을 어떻게 해야 돼요? 배워야 적응이 되겠죠. 계절 사업은 계절별로 봄, 여름, 가을, 겨울로 계속 할 수 있는 사업으로 기업주가 아이디어를 창출해 내야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경기 침체 같으면 경기를 부양을 해야 되는 게 이게 이제 대책이고 여기 빨간 게 중요합니다. 수요 부족, 비수요 부족, 자발적 실업, 비자발적 실업인데요. 우선은 자발적 실업, 비자발적 실업은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정보가 부족한 거는 쉽게 말하면 내 스스로 자발한 겁니다. 자발적 실업이에요. 내가 원해서 내가 더 좋은 데로 가기 위해서 뭔가 이렇게 실업자가 되는 겁니다. 이 자발적이에요. 그리고 이 자발적은 또 뭐냐면은 현재 좀 내가 원하지 않는 그런 직업은 사무직이라든가 이런 직장이 있는데도 내가 안 가는 거예요. 왜? 더 좋은 직장에 대한 정보를 찾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자발적 실업입니다. 그러나 구조적 실업이나 계절적 실업, 경기적 실업은 이게 뭐냐면 비자발적 실업이에요. 내가 원하지 않아도 실업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네. 왜 그렇습니까? 산업 구조를 내 혼자서 바꿀 수가 없거든요. 갑자기 새로운 기계라든가 이게 들어왔는데 내가 그걸 어떻게 하루 이틀 만에 적응을 할 수 없는 것이죠. 계절을 내 마음대로 바꿀 수도 없고 경기도 내 마음대로 바꿀 수 없습니다. 이렇게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마찰적 실업만 비자발적 실업이고 나머지는 자발적 실업이고 나머지는 비자발적 실업이다. 그 다음에 수요 부족, 비수요 부족은 일자리가 있느냐 없느냐는 겁니다. 자, 마찰적 실업은 일자리가 있습니다. 비수요 부족이라고 하는 것은 부정의 부정이니까 비의 부족, 부정이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일자리는 있어요. 왜? 내가 원하지 않더라도 주변에는 일자리는 있다는 거예요. 구조적 실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기술이 없다 뿐이지 그 기술에 있는 뭐냐면 일거리는 딴 데 가면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구조적 실업은 전 기술 훈련 가지고 못 익히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술을 사용할 수 있는 장소로 옮겨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가까이 없다 보니까 멀리 있으면은 이 뭐냐면 이주비 같은 걸 지원을 해 줍니다. 이주비. 예. 이게 이제 왜 일자리는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내가 안 가면 할 수 있겠지만은 계절적 실업도 어때요? 겨울에 해야 되는 스키장 여름에는 어 어때요? 겨울 되면 있고 또 다른 계절에 따라 있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단 하나는 경기적 실업 자체는 이게 심각한 이유가 일자리 자체가 없습니다. 경기 부족은. 그래서 이렇게 대칭으로 간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마찰 실업과 경기적 실업은. 나머지는 전부 다 하나 빼고는 전부 다 반대로 이렇게 되는 요 관계만 요걸 익혀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이게 묻는 그 방법은 여러 가지가 나오거든요.
마찰적 시럽과 구조적 시럽의 차이점 이렇게도 나올 수 있고 비수요 부족 시럽 세 가지와 설명을 이렇게 하는 거 있고 마찰 시럽과 구조적 시럽의 원인과 대책을 설명하시오 이렇게도 나오는데 그 모든 걸 할 수 있는 것을 밑에 이렇게 해놨거든요. 자, 이걸 하기 전에 이 도표를 내 머릿속에 이렇게 정리를 해 놓으시면 아주 좋습니다. 그 다음에 노동조합 샵 제도의 종류 4가지입니다. 샵, 하니까 지난번에 할 때는 CU, 그러니까 편의점 이렇게 생각하라고 했죠. 그거 안 해도 이거 쉬울 거예요. 클로즈샵, 유니온샵, 에이전샵, 오픈샵 해가지고 요런 순으로 있는 거 요거는 읽어보면 다 되고 필기도 했으니까 시간 관계상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등록의 노사관계 세 주체와 규제 요인 3가지입니다. 세 주체는 우리가 이게 이제 노사정 협의회 이런 말 많이 나오죠. 노동자 단체, 사용자 단체, 정부 이게 이제 노사정입니다. 자, 이 규제 요인 3가지는 이 노사정이 서로 기세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기세주. 서로 기세 싸움을 하고 있다. 이렇게 세 주체와 규제 요인 3가지 할 때는 이렇게 연결시키면 되겠습니다. 즉 노사관계를 규제하는 3가지 요인은 기술적 특성이 있고 시장 또는 예산상의 제약이 있고 각 주체 세력관계가 있더라. 이렇게 정리를 하시길 바랍니다. 그것도 뭐 설명을 길게 할 필요가 없고요. 저렇게만 쓰면 됩니다. 자, 힉스의 단체 교습 이론입니다. 힉스의 단체 교습 이론 그래프를 그리고 간략히 설명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단 요거는 우리가 그래프를 좀 그려야 됩니다. 지금 요거는 영어로 이렇게 되어 있지만은 설명을 드릴게요. 요거는 임금이고 요거는 파업기간입니다. 자, 먼저 A부터 할까요? A는 이게 사용자가 이제 파업이 이렇게 시작이 됐을 때입니다. 파업이 시작되면 사용주 기업 측에서는 처음에 임금을 낮게 제시합니다. 이게 제시 임금이죠. 제시하다가 점점 안 되니까 점점 올라갑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B는 이 노조에서 희망하는 임금입니다. 노조에서 처음에 많이 희망했다가 안 되니까 슬슬 내려오죠. 이렇게 내려옵니다. 그래서 요거는 사용주의 제시임금. B는 뭐 여기다 이렇게 적어주면 됩니다. B는 요거는 노조의 희망임금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WO와 SO는 뭐냐면은 요게 이렇게 가다가 요 만나는 지점이 이제 타협점이에요. 여기 타협점. 그러니까 타협점이고 요게 이제 파업이 끝나는 시점이에요. 여기에서 끝난다 이런 겁니다. 요 WO 지점, SO 지점 여기에서 이제 끝난다. 요걸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걸 기본으로 해서 단체 교섭 과정에서 노조의 요구 임금은 파업의 기간이 길어질수록 내려가죠. 요조의 요구 임금 또는 희망 임금 다 좋습니다. 사용자의 제시 임금은 점점 올라간다. 그리고 결국 임금 협상 타결은 두 선, 즉 희망 임금과 사용자 제시 임금이 만나는 점에서 요 기간이 이제 요게 이제 결정된다. 파업이 끝난다. 요렇게 요 그림 자체가 그렇게 어려운 내용이 아닙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이로써 일단 핵심 문제 130문제 돼 가지고 일단 정리는 이걸로 마치고 이제 한 10분 쉬셨다가 계산 문제에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10분 후에 뵙겠습니다.